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달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을 추가로 인수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던 시기에 카카오가 업체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카카오와 대리운전 업계 양측의 갈등이 한층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리운전 시장 상황부터 진정한 상생 방안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최근 증여와 상속 등으로 배당 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들 김대우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혹시 그 술자리 가지시고 대리운전 이용할 때 전화로 호출하십니까? 휴대폰으로 호출하십니까? 과거에는 전화로만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앱으로도 간혹 합니다. 박사님께서 좀 신세대에 속하시는데 제 주변에 이제 장년층 분들께서는 전화를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가 전화 호출 서비스를 하는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을 추가로 인수했다면서요?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카카오의 사업 확장이 일파만파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아주 전통적인 가장 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또 영세하고 이런 업종으로 알려진 이 전화 대리운전, 여기에도 지금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미 뛰어든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 유명한 그 앞뒤 전화번호가 같아요 하는 유명한 회사. 그 유명한 회사가 대리운전 업체 중에 가장 컸는데 이 회사를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지금 이 회사를 잠식을 해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계 진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정부의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 대리 업체들이 이것은 중소기업의 영역이다. 카카오는 좀 여기서 좀 떠나달라. 그렇게 문제 제기가 돼서 정식으로 정부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양측을 이제 불러다 놓고 조정을 하고 있는 참이에요. 그런데 조정을 하는 와중에 비밀리에 또 두 개의 전화 대리 업체를 전격적으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리운전, 전화 대리운전 업체 약 3,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배신이다. 대화를 한다고 앉아놓고 우리 몰래 또 사버린 것은 전혀 상생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게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오해다. 왜냐하면 상생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미 협상이 진행됐다. 그리고 최종 도장 찍은 것이 그 상생위원회 협상 중이었을 뿐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 추가로 인수하는 것은 신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이 지금 워낙 첨예해서 과연 이게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리운전 업계는 반발이 굉장히 클 텐데 지금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원래 대리운전은 아주 영세 업체가 다양하게 또 골목마다 또 구청별로 구별로 업체가 또 별도로 운영이 되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인데요. 약 3,000개 정도가 전체 시장의 약 한 80%를 점유해 왔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이 앞뒤로 전화번호가 같은 이 회사 등을 연쇄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 카카오 점유율이 60%대가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3,000여 곳의 전화콜 업체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가 최근 꽤 안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직은 미미하다. 그런데 지금 대리업계 주장으로서는 1577과 카카오가 합하면 시장 점유율이 무려 65%다. 다른 기존의 전화콜 대리업체들은 퇴출되는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는 30일에 네 번째 동반이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잘 좀 조정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사실 이제 이 대리운전 업계 입장에서는 한두 개 업체를 더 인수하고 안 하고 이것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 대리운전이라는 전화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카카오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하고 관계가 없는 전통업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은 여기 진출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그 대기업이라고 해서 대리운전을 못하리란 법이 어디 있느냐. 또 전화의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전화로만 놔둘 이유도 없다. 이런 면에서 양측 의견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좀 갑질을 한다. 기존 시장의 전통 산업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 핵심 중의 회사가 카카오가 지금 그 118개 회사 또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지사까지 포함해서 158개의 지금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기존 기성업체, 영세업체에 대한 파괴력이 강한 게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쪽이거든요. 예.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 해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주 국정의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미성년자들이 증여와 상속으로 이렇게 부를 늘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부동산의 새로운 패턴이죠. 그러니까 양도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물려주자.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바로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서 배당금을 받도록 해주자 하는 이 정여가 지금 본물처럼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두 가지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팔 수 있는 것을 정여로 해버리고 어린 자녀들 명의로까지 해놓다 보니까 부동산의 매물이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매물 절벽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주식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기에 상속을 통해서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상속을 태어나자마자 배당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사회의 그 어떤 분배 정의 이런 게 무너질 수가 있고 소득의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자마자 바로 정여를 하면 그때가 주가가 가장 싼 셈이에요. 그러니까 정여세가 가장 적게 무는 그런 효과가 근데 있는 그건 것이죠. 뭐 나중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예, 일반적으로 예. 이제 인플레가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전제에서 보통 지나간 3, 40년을 놓고 보면 그렇죠. 평균 주가는 훨씬 더 올랐거든요. 네.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의 주가를 낮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좋은 어떤 회사의 알짜 사업을 그쪽에 넘기고 근데 주가는 낮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자녀들 태어나자마자 넘기는 이런 현상이 지금 아주 본물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애하는 순간 배당금이 벌써 막 입금이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예. 이게 지금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합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득 재분배나 이런 조세 원칙의 대원칙에도 좀 어긋나는데 이걸 좀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게요. 예를 들면 현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미성년 자녀들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지금 정여세를 받지를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살, 2살 이런 경우에까지도 같은 5천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미성년자는 지금 2천만 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주 어린 영아들의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조금 더 줄이면 이제 세금을 좀 더 거둘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그 감시 감독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걸 택한 건데 뭐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지금 세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 올해 12월 달 내년에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 2주택, 3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정부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아라 이런 뜻에서 종부세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는 더 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여세는 그러니까 정여세가 최고 세율이 50%인데 양도세 최고 세율은 82.5%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를 물고 파느니 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예 정여세를 물더라도 내 자녀한테 물려주자. 이게 지금 가장 정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어떤 대부분의 뭐 어떤 집을 그 정여하더라도 현재 정여해 놓으면 10년, 20년 해놓으면 지금 정여세를 내더라도 그때 충분히 가격 상승으로 해서 정여세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요인들이 지금 정여세를 폭발적으로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양도세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 정치권에서 논의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무조건 또 완화한다고 또 능사는 아니라서 이거 좀 균형을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요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정여 매물 폭발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급격하게 좀 올리고 그다음에 양도세는 내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에는 차이를 안 두지만은 보유할 때 그 세금을 많이 올리면 팔게 되는 그런 동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팔고 싶을 때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종부세를 올렸을 때 또는 재산세를 올렸을 때 많은 매물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되고 또 부동산의 매물도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도세와 종부세를 두 개 다 같이 지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지금 어떤 출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를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에 많은 공급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양도세를 쉽사리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얘기인데요. 양도세를 올리는 입법자들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서 돈을 많은 사람들이 벌었다. 예. 그 사람들이 양도세마저도 안 걸면 그 정부가 걷지 않으면 또는 양도세를 낮춰주면 부동산 불로소득, 매매 차익을 엄청나게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고 또 후세 사람들 또는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에 집을 오히려 더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양도세를 지금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 이제 주장에도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양도세를 대폭 지금 낮추고 내려야 되면 정부의 말을 안 듣고 그동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봐서 부동산 매매 차익이 더 커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장기적 입법 예고제를 통해서 이를테면 앞으로 5년 내에 파는 것은 양도세를 1%만 걷는다. 근데 5년이 지나면 5%로 올라가고 또 10년이 지나면 20%, 30% 이래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좀 더 팔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워낙 오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를 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후폭풍으로 정여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아주 진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